나는 장을 보러 갔다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과일을 다 사왔어. 이게 바로 요즘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과일이야. 그리고 맞아, 포도는 다 떨어졌더라. 하지만 이런 다양한 선택지는 사실 아주 최근에야 가능해진 거야.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많은 과일들은 원래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이었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낯선 존재였거든. 오늘날 국경이 사라지고 식용식물의 이동이 이토록 많았던 적은 없었어.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시장의 진열대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은 거의 전부가 주변에서 자라는 것들이었어.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찾아낸 모든 과일 중에서 손에 넣기 거의 불가능했을 과일들을 전부 빼볼 거야. 불과 3세기 전 프랑스에서 왕자님의 연회를 준비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지. 그러자 바나나, 오렌지, 딸기, 워터애플, 수박, 키위, 망고, 파인애플, 그리고 모든 다른 이국적인 과일들이 사라지게 돼.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1000년 전으로 가면 유럽에서는 살구, 멜론, 레몬 같은 과일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약 1000년 전 프랑스에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었던 과일 종류의 전부야. 여전히 포도는 없어.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물론 도로, 트럭, 화물선, 비행기가 필요했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백 세대에 걸친 농부들이 해마다 수확을 거듭하며 좋은 씨앗을 골라내고 그렇게 천천히 이 주변 환경을 만들어낸 거야. 모험가와 상인들이 이 식량을 옮기려고 여행했지. 평범한 오렌지를 예로 들어 과일의 놀라운 생물학적, 지리적 기원을 탐구해보자. 내가 들고 있는 이 오렌지는 내가 사기 전 이미 긴 여행을 했을 거야. 이 오렌지는 트럭으로 스페인, 모로코, 이탈리아에서 유럽 북부까지 긴 여행을 했을 거야. 이 오렌지는 매년 수십만 헥타르의 햇볕이 잘 드는 땅에서 생산되는 7,500만 톤의 오렌지 중 하나야. 입안에서 달콤한 이 오렌지는 2000년경 유튜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심어진 오렌지 나무에서 자랐어. 그리고 이 오렌지를 맺게 한 나무는 반드시 접목이 되었을 거야. 왜냐하면 맛이 달콤한 모든 오렌지 나무는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으면 퇴화하거나 신맛이 나거나 병에 약해지거든. 재배지에서는 달콤한 오렌지를 생산하기 위해 맛이 좋은 오렌지 나무의 작은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에 붙여줘. 보통은 단맛이 나는 나무에 접목하지. 그러면 그 가지가 자라기 시작해. 그래서 대규모 재배지의 오렌지 나무들은 일종의 프랑켄스타인 식물 같은 복합체야. 100% 자연산이긴 해. 하지만 이 단 오렌지의 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왜냐하면 이 과일들은 5세기에야 비로소 유럽에 등장했거든. 그때 배를 타고 제노바와 리스본 항구에 도착했지. 그 당시에는 오렌지가 정말 흔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렌지 나무는 스타였지. 주스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정원을 장식하는 데 쓰이는 왕실의 식물이었어. 유럽의 궁정에서는 겨울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오렌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오랑주리라는 건물까지 지었어. 15세기 이전에는 유럽에 쓴 오렌지만 있었는데 이 쓴 오렌지는 광귤나무에서 나왔고 이 나무는 훨씬 더 일찍 아랍인들에 의해 유럽 대륙에 들어왔어. 하지만 여기서도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사실 단 오렌지의 최초 기원은 인도 북부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 남부에 있어.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 단 오렌지가 탄생했어.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 일부러 귤나무와 포멜로 나무를 교배시켜서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두 종을 멋지게 교배해서 약 2500년 전에 단 오렌지가 탄생한 거야. 사실 아시아 전체에 원래는 야생 감귤류가 3종밖에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야. 포멜로, 만다린, 중국, 그리고 시트론. 그리고 이런 종들을 계속 교배하면서 결국 우리는 레몬, 오렌지, 자몽, 클레멘타인, 유자, 금귤, 카피르 라임, 그리고 불수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모든 과일들은 인간의 존재 덕분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감귤류가 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는 플로리다에는 오렌지가 전혀 없었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도 레몬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 과일들 중 아무거나 집어들어도 여러분은 손바닥 안에 세계의 역사를 조금 쥐고 있는 셈입니다. 키위를 하나 들어서 잘 보세요. 70년대 이전에는 유럽에서 거의 아무도 키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과일을 키위라고 부르는 이유는 뉴질랜드에만 서식하는 같은 이름의 신기한 새와 약간 닮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닮은 점을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새와는 달리 키위라는 과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서야 이 화산섬들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는 이런 과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과 1세기 조금 넘은 일이죠. 원래 키위 열매가 열리는 덩굴 식물은 이 열매는 키위나무가 아니라 악티니디아라는 덩굴에서 자라는데 약 2000년 전 중국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지구 반대편에서 로마 제국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달콤한 과일들이 있다는 것에 별 감흥이 없는 것은 오히려 최근의 일입니다. 한때는 파인애플을 맛보거나 아니면 단지 파인애플이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엄청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감탄의 한숨이 나오고 매료되곤 했죠. 동시에 파인애플이 정말 이상한 과일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파인애플 농장을 본 적 없다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가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이 과일은 하와이가 아니라 브라질 남부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투피 과라니족이 그리스인들이 철기시대로 들어서던 시기에 브로멜리아과 식물을 길들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파인애플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493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두 번째로 아메리카에 상륙했을 때 파인애플은 이미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카리브해에서도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그곳 인디언들은 파인애플을 환영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인들을 완전히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일은 사람들을 매료시키지만 문제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식물은 연약해 열대 지방에서만 열매를 맺어 르네상스 시대엔 파인애플이 환상의 과일이었습니다.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은 파인애플을 꿈꿉니다. 그들은 파인애플을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하지만 실제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왕관을 쓴 솔방울 같은 과일은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영어로는 파인애플, 즉 솔방울 사과, 스페인어로는 피냐라고 불리며 신화가 되고 과일의 왕이 됩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유럽인들은 파인애플을 열대지방 곳곳에 퍼뜨립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심지어 지중해 연안에서도 파인애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네덜란드인들이 남방 온실에서 파인애플을 재배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국인들도 곧바로 따라하여 파인애플을 위한 온실을 만듭니다. 파인애플 한 개를 익히기 위해서는 보통 거의 3년이 걸립니다. 3년 동안 세심한 관리와 유리 온실 안에서 지속적으로 열대 기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에 비해 생산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당시 파인애플은 생산 비용이 비싸 그림 한 점 값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인애플을 먹지 않고 빌립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파인애플을 빌려옵니다. 결혼식에 고급차를 빌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 과일은 이렇게 여러 응접실을 돌아다니며 무도의 스타가 되고 만찬의 특별 게스트가 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썩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파인애플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파인애플이 금으로 장식되어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탑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파인애플 모양을 본떠서 건물 전체를 짓기도 합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에서 파인애플을 재배해 태양왕의 정원에서 모든 것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군주는 파인애플을 맛보지만 너무 질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과일은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니까요. 요컨대 거의 2세기 동안 유럽에서 파인애플은 과일이라기보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보석 같은 과일은 오늘날에도 인테리어나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폰지밥은 파인애플 즙에 삽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천억 개의 바나나가 소비됩니다. 원래 모든 바나나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파푸아뉴기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놀라운 바나나를 생산하는 식물인 바나나 나무는 사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풀입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꽃차례입니다. 꽃은 밑부분에 있는 작은 흰색과 노란색 부분입니다.
자연에서는 이 꽃들이 대개 스핑크스 나방, 박쥐 또는 대륙에 따라 벌새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진 후 바나나로 변하게 됩니다. 한 송이 바나나에는 최대 200개의 열매가 달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평범해 보이지만 열대지방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품종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1500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작고 큰 것부터 빨간색, 파란색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바나나는 생으로 달게 먹지만 플랜틴 바나나처럼 익혀서 짭짤하게 먹는 품종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품종이 있어도 전 세계에 대량 수출되는 품종은 단 하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캐번디시는 수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품종은 꽃이 저절로 부드러운 과육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씨가 아예 없고 오직 과육만 있습니다. 게다가 이 품종은 사람 키 높이로 자라기 때문에 수확하기도 쉽습니다. 이 품종은 상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히 휘어져 있고 초록색일 때도 단단함을 유지하며 배로 운송해도 잘 견딥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익기 시작하고 게다가 맛도 좋고 모두가 좋아합니다. 이 품종은 모든 매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카벤디시에는 큰 결점이 있습니다. 씨가 없어서 번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바나나는 이 새순에서 나온 클론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 바나나를 공격하면 전 세계 생산량이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사리움 옥시스포름 곰팡이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곰팡이는 캐번디시 바나나를 공격하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 이 바나나 품종엔 대안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곰팡이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캐번디시 바나나는 곧 거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교배하고 잡종을 만들고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다음에 선택될 바나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바나나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난 영화는 사실 리메이크입니다. 왜냐하면 캐번디시 바나나 이전에는 그로 미셸 바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나 품종은 19세기 초에 대량 수출을 위해 생산된 최초의 이국적인 과일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로 미셸도 완벽한 바나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새끼줄기에서 복제된 바나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그로 미셸은 전 세계적으로 푸사리움 균주에 의해 거의 사라졌습니다. 태국을 제외하면 그로 미셸은 오늘날 거의 사라진 품종입니다. 태국에서는 아직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지 않고도 이 바나나의 맛이 궁금하다면 바나나 맛 요구르트를 한번 맛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인공향은 캐번디시가 아니라 그로 미셸의 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진짜 바닐라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닐라의 원산지는 마다가스카르가 아니라 멕시코입니다. 이것은 바닐라 맛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번식에는 큰 변화를 줍니다. 멕시코에서 바닐라는 한 종류의 벌과만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사는 작은 벌 한 종만이 바닐라를 자연적으로 수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오늘날 인도양이나 폴리네시아 제도에서는 바닐라를 수분시킬 수 있는 벌이 없기 때문에 바닐라의 수정은 꽃 하나하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9세기 레위뇽 섬에서 12살의 어린 노예 에드몽 알비스가 개발한 이후 바닐라의 인공 수분 방법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엄청난 노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며칠 동안만 피고 밤에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닐라의 가격이 비싼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바닐라 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닐라는 요리용으로 재배되는 몇 안 되는 난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난초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꽃 식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꽤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구나 바닐라 맛을 알고 있지만 덩굴처럼 자라며 열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2,500유로까지 치솟기도 하는 이 난초 덕분은 아닙니다. 수분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지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유럽의 화학자들은 바닐라의 주요 향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고 그 마법 같은 화학식, 즉 바닐린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실험실에서 이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가 185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는 역사상 최초의 인공 향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침엽수 수지나 탈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식품 산업과 향수 산업 모두에 혁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바닐라가 최초의 인공과일 향료라면 최초의 천연 단맛 향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최초의 과일입니다. 이 심오한 질문은 우리를 식물과 꽃의 기원으로 이끕니다. 식물학적으로 볼 때 과일은 꽃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양치식물, 이끼, 침엽수처럼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들은 과일을 맺지 않습니다. 수억 년 동안 식물들은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어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식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독을 만들거나 동물을 쫓는 물질을 내고 가시를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1억 3천만 년 전 식물의 한 작은 계통이 새로운 균형, 즉 주고받는 방식의 새로운 성공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식물들은 곤충들에게 선물로 꿀을 만들어 제공하고 곤충들은 그 대가로 식물의 수분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에 의한 수분, 즉 동물 매개 수분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다른 식물들은 곧이어 더 놀라운 것을 개발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일부를 먹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큰 동물들에게 선물로 과일을 내어주어 그들이 씨앗, 즉 미래의 자식들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후손을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선물을 통해 맺어진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운 이중 동맹이 바로 꽃식물이 지구에서 무게, 종의 수, 점유하는 공간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생명체가 되게 한 이유입니다. 경쟁과 협력은 진화의 두 가지 원동력입니다. 자연계에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찰스 다윈이 생애 말년에 난초 연구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그는 난초와 곤충의 관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인간이 식물을 길들인 것은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가속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식물은 더 생산적이 되고 더 달콤한 열매를 맺으며 보관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호모 사피엔스가 최초로 길들인 꽃피는 식물 중 하나는 바나나도 감귤류도 심지어 곡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로 밀과 보리가 등장하기 조금 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이며 또한 가장 이상한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 속에서 생산됩니다. 어떤 것은 덩굴이고 어떤 것은 거대한 나무이며 모두 무화과를 맺지만 그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무화과에서 더 독특한 점은 수천 개의 아주 작은 꽃들이 육질의 주머니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이 되면 이 꽃들은 하나씩 아주 작은 과일로 변해서 각각 작은 씨앗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학적으로 말하는 과일입니다. 주로 열대지방에 분포하는 7,500종의 무화과 나무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것은 단 한 종뿐입니다. 일반 무화과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무화과 아래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아주 작은 존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물학적 자물쇠와도 같으며 이 말벌만이 무화과를 수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진화의 진수입니다. 사실 무화과를 먹기 전에 그 속살에서 갇혀있는 말벌 한 마리를 발견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기독교에서 금지된 열매는 훨씬 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컴퓨터에 그려졌고 중세 초부터 노르망디에 존재했던 사과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만나는 지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야생조상인 말루스 시베르시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과의 씨앗들은 이후 많은 다른 식물 종들과 함께 나중에 실크로드가 될 길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길을 따라 기후가 어느 정도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빠르게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복숭아나무의 원종 역시 같은 교역로를 따라 중국에서 인도 그리고 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정복 전 복숭아를 지중해로 전했기에
복숭아의 학명이 프루누스 페르시카로 불립니다. 하지만 복숭아는 원래 중국이 원산지이며 오늘날에도 중국은 단연 세계 최대의 복숭아 생산국입니다. 살구 역시 사과, 배, 복숭아와 같은 장미과에 속하며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고 여름의 맛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여행자 과일의 부드러운 껍질 아래에는 실크로드만큼이나 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과일은 2000년이 넘는 옛날에 중국에서 처음 재배되었고 이후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전해졌으며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이름이 프루누스 아르메니아카인 것입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아랍인들에 의해 동서로 퍼지며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살구는 르네상스 시대 무슬림 스페인을 거쳐 들어왔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살구는 프랑스에서 인기를 얻었고 루이 14세의 정원 과수원에서 대량 재배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이것들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자라는 모든 망고 품종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 중에서 가장 예상치 못하고 서사적이며 세계적인 역사를 가진 것은 아마도 딸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산딸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프라가리아 베스카는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곳곳의 숲 가장자리에서 자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산딸기가 아이스크림, 타르트, 인공향료의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 길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딸기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두 가지 야생 딸기가 교배되어 탄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칠레에서 온 프라가리아 칠루엔시스입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를 위해 일하던 과학자이자 스파이가 몰래 가져왔는데 그의 이름은 역사, 적어도 이 이야기에는 남을 운명이었습니다. 아메데 프랑수아 프레지에.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프레지에는 칠레 딸기의 암그루만 가져와서 왕의 정원에서도 플루가스텔에 있는 그의 정원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프레지의 정원에는 이미 다른 품종의 딸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품종은 몇 년 전 다른 탐험대가 버지니아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연으로 버지니아 딸기가 칠레 딸기를 수정시켜 프라가리아 아나나사, 에프라가리아 아나나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이름은 명명자가 이 딸기에서 약간의 파인애플 맛을 느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딸기 품종은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오늘날 중국은 플루가스텔의 이 작은 기적의 최대 생산국으로 2023년에 300만 톤의 딸기를 수확했습니다. 이는 2000년에 세계 생산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다른 많은 과일들처럼 딸기도 철이 뚜렷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에 과일이 햇살만큼 그리울 때는 딸기의 사촌이자 같은 장미과인 배를 드셔보세요. 배는 재배되는 품종만 해도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유전적 다양성은 야생 배나무가 유라시아 전역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교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배는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왕좌의 바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찾은 가장 무거운 과일입니다. 수박은 나일 계곡이 원산지로 수분이 많아 물멜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이 식물이 자라던 사막에서는 오아시스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박은 피라미드 내 파라오 무덤에서도 그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나폴레옹 군대 전체에게 이집트 원정 중에 배탈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수박의 맛에 매료되고 갈증에 시달려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었기 때문입니다. 수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정물화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과육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씨 없는 수박은 물론이고 심지어 네모난 수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 온 생산 기술 뒤에는 유전자 조작이나 마법 같은 것은 전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틀 안에서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수박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액체처럼 담는 용기의 형태를 거의 완벽하게 따라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형태가 훨씬 덜 유연한 멜론은 원래 열대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처음에는 아주 작고 쓴맛이 나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인들이 멜론을 선별해 더 크고 더 달콤한 과일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5세기 후에는 이 멜론이 이탈리아 남부에서 발견되며 점점 더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샤를 8세가 나폴리에서 멜론을 가져와 프랑스에 도입되기까지 약 130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과일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1470년 교황 바오로 이 새와 1605 연 클레멘스 8세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좋은 계절이 오면 부유한 사람들은 한 끼 식사에 멜론을 3개나 4개씩 먹기도 했고, 그로 인해 지친 소화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체리는 놀라운 점이 있는데 600가지 가넘는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모두 야생 체리나무, 즉 프루누스 아비움에서 유래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부터 유럽에서 이 과일이 존재했고 소비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야생 체리는 달콤하지만 신맛 없이 쓴맛이 있습니다. 이 체리가 처음으로 길들여진 것은 코카소스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세 초기부터 프랑스에서는 체리나무가 열매뿐만 아니라 귀한 목재를 얻기 위해 재배되었습니다. 체리는 매우 계절성이 강해서 5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야생 체리나무와의 교배를 통해 수확 시기가 한여름까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체리 씨앗을 최대한 멀리 뱉는 스포츠가 존재합니다. 세계 기록은 28m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알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울퉁불퉁한 분홍빛 껍질 아래 리치에는 진주빛 과육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과육은 달콤하고 즙이 많으며 그 안에는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리치는 중국 남부에서 유래했으며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11년에 작성된 중국 문서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에서 황제는 자신의 정원에 리치나무 16그루를 심으라고 명령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과일을 종종 말려서 먹거나 음료의 향을 내는데 사용합니다. 때로는 발효시켜 리치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17세기가 되어서야 박물학자들이 리치의 존재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1764년에 레위니옹에 처음 도입된 후 곧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겨울에 소비되는 대부분의 리치는 바로 이곳에서 옵니다. 비록 오늘날에도 중국의 생산량이 마다가스카르보다 10배나 많지만 말이죠. 송이로 자라는 과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서 포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의 기원은 와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 히브리인, 페니키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모두에게 중요했으며 로마인은 이 유명한 포도나무를 프랑스에 심었습니다. 네, 처음 좋은 와인은 이탈리아산이었습니다. 야생 포도나무는 원래 코카소스와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이는 맥주가 아마도 와인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와 그것이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신성함과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톨릭 종교에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13세기에는 파리 시내 성벽 안에 있는 생강 조안 전체가 포도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기근이 있어야만 그 포도밭이 밀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의 포도 생산이 필록세라라는 해충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필록세라는 아메리카에서 온 포도나무 기생 진딧물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병원균, 저항성 접목을 사용함으로써 포도밭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포도나무가 그 접목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포도는 세계화의 순수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두, 즉 프루누스 도메스티카는 복숭아와 살구에 사촌격인 씨가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오해하기 쉬운 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과는 달리 자두는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두는 실제로 수천 년 전부터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재배되어 왔습니다. 데플리니우스 필리니우스는 그의 자연사에서 여러 종류의 자두를 언급하며 그 다양성과 인기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시리아에서 자두를 처음 들여온 이들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자두는 이미 인기였습니다.
중세에는 십자군들이 다마스커스 자두나무를 유럽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로부터 유럽에서는 미라벨, 쾌치, 그리고 덴트 자두와 같은 품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덴트 자두는 건조시키면 유명한 아젠 건자두가 되는데 보관이 용이하고 장운동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게 있어 여왕은 여전히 클로드 여왕입니다. 초록색에 달고 껍질이 약간 신맛이 나며 16세기 프랑스에 도입됐고 이름은 프랑수와 1세의 아내 클로드 드 프랑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라즈베리는 여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즈베리는 유럽과 온대 및 한대의 아시아가 원산지로 터키에서 시베리아,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라즈베리를 받아들여 주로 약용으로 사용했는데 수렴성과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라즈베리는 소변을 잘 보게 도와줍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과일들이 점점 더 인기를 끌었고 많은 수도원과 왕실 정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라즈베리 재배가 가능한 거의 모든 곳에서 발전해 왔지만 열매가 약하고 수확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생산량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라즈베리는 냉동이 잘 되기 때문에 연중 내내 제과에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가져온 것들이 이렇게나 풍성한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곳의 과일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엄청난 다양성, 특히 열대지방의 과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도 지역의 풍요로움은 인류에게 경이로운 가능성과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물의 재배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보물들은 대개 이런 덥고 습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어렵거나 혹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과일들은 산지를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일들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과일들도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는 흔한 과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르바리 무화과는 로마인들이 마그레브 지역에 붙인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3대 생산국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이지만 바르바리 무화과는 이 지역에서 유래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랍어로 이 과일 이름은 기독교인의 무화과라는 뜻이지만 이는 잘못된 추측입니다. 또 이 열매의 식물은 무화과나무와 관련 없고 선인장입니다. 이 과일의 학명은 오픈티아 피쿠스, 인디카, 오픈티아의 피쿠스 인디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명확한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인디카 인디차는 인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인도는 아메리카 대륙을 가리킵니다. 멕시코, 즉 이 과일의 원산지에서는 이 열매를 맺는 선인장이 나라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이 선인장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은 오늘날 호주, 하와이,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지중해 연안 등 여러 사막 지역에 도입되어 침입종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면 선인장 열매는 껍질 아래에서 색이 화려하고 달콤하며 미끈미끈하고 상쾌한 오이 같은 과육을 드러냅니다. 드래곤 프루트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랍니다. 피타야라고도 불리는 이 과일을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가 원산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을 맺는 덩굴 선인장종은 실제로 중앙아메리카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인장이 신대륙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용과 선인장들은 밤에만 피는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나방이나 박쥐에 의해 수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일들은 일부 전문 식료품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선인장이 생산하는 다른 이색적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 선인장 위에 자라는 블루베리처럼 보이는 미르틸로카투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과일은 키위와 비슷한 달콤한 맛이 나는데도 말이죠. 또한 시각적으로 사과를 닮았고 매우 강한 새콤달콤한 맛을 가진 페루 촛대 선인장 열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낯선 과일의 범주로 확실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국적이고 독특한 과일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과일 중 하나인 두리안이 있습니다. 두리안은 냄새가 너무 강해서 아시아의 대중교통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맛은 논란이 많으며 크림, 아몬드, 그리고 달콤한 양파가 섞인 맛으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망고스틴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과일로 리치와 오렌지가 이상하게 섞인 것처럼 생겼으며 두꺼운 보라색 껍질이 상아빛이 하얀 과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즙 많고 달콤하며 약간 신맛이 나는 망고스틴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꼭 맛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니스텔, 체리모야, 루로, 바오밥 열매는 분필처럼 건조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맛이 나는 가루로 변하는데 약간 레몬 사탕처럼요. 그리고 살락, 즉 뱀과일이라고도 불리는데 멋진 비늘 모양의 껍질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는 대추야자나 코코넛처럼 야자수의 열매입니다. 제가 읽기로 이 과일은 아삭하고 달콤하면서 약간 떫다고 합니다. 루크마라는 과일을 먹는 여행은 어떤 경험일까요? 안데스 산맥 원산지로 노란 가루 같은 과육과 캐러멜이나 메이플 시럽과 비슷한 맛이 특징입니다. 초콜릿 푸딩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블랙 사포테를 한 입 베어 무는 경험은 어떨까요? 이 과일은 갈색의 크리미한 과육을 가지고 있으며 잘 익은 카카오를 연상시키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Les sapotes noires remplissaient les étangs. 마야 대도시의 고대 시장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나무의 라텍스는 오랫동안 껌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언젠가 잭프루트를 맛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열매의 맛은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이 섞인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특히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며 가장 큰 것은 40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거나 독특한 과일들 중에서 제가 분명히 몇 개는 빼먹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맛본 적이 있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런 독특한 과일의 이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의 전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과일과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았던 과일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잘 익은 파파야입니다. 저는 이 과일이 4000년 전 중앙 아메리카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인데 잘 익었을 때 맛과 식감이 훨씬 더 흥미로운 유일한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파파야가 주로 생산지에서만 수확되고 소비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인도, 브라질, 멕시코 같은 곳에서 말이죠. 어쨌든 이 과일들 속에도 아직 못 찾은 과일들 속에도 그들이 분명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진화,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의 느리고 점진적인 이동, 그리고 세계화에 지난 3세기 동안 대륙과 바다를 뛰어넘는 거대한 도약입니다.